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TV의 앤드류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은 좀 박스피에 갇혀서 재미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미국 주식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또 이 해외 시장에 관련해서 구독자님들께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실 위계등동 고수님을 모셨습니다. 유동원 유한타증권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이 유 본부장님은 격주로 저희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진단이 있을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이 브리핑에 관해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들이 많죠. 왜냐하면 한국 증시가 워낙 못 오르다 보니까 넘겨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들을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넘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해외 투자를 하시던 분은 옛날부터 하시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10월달, 11월달에는 한국 증시가 계속 이제 3,00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나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래도 8, 9, 10월 달에 좀 조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미국 증시가 그냥 꼴랑 9월 한 달만 조정 있고 바로 또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한국 주식에 너무 많이 물려 있는데 미국 주식은 전혀 없는데 언제 이걸 팔고 언제 미국으로 넘어와야 되나 뭐 이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대부분 한국 주식을 거의 팔, 미국 주식은 이런 식이세요. 대부분이. 원래는 정반대해야 되는데 8이 미국이고 2가 한국이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접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타이틀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고점이 아니다 라는 답을 해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부터는 한국 증시인지 미국 증시인지 어느 정도의 매력도가 차이가 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증시도 좀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천천히 좀 옮겨오셔도 될 테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냐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한국 투자자들이 아니면 한국 분들이 많이 하지 않잖아요. 평균적으로 뭐 올해 많이 넣으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재산의 상당 부분은 예금이나 뭐 채권이나 아니면 특히 금융자산이 아니면 부동산 자금이 다 있다 보니까 꼭 굳이 많이 들고 있지도 않은 한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으로 넘어오시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어떤 자금을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소득이 난 부분을 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한국 투자 말고 이제 미국 쪽으로 계속 투자를 늘리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 언제 팔고 나와야 될지 또 종목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프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어떤 상황,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상황, 그 아래에서 아시아 시장과 한국 시장도 가끔씩 언급을 하면서 짚어드리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짜는 법, 그 다음에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짜고 나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논란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워낙 지수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바닥 대비해서 벌써 거의 140% 이상 상승을 했죠. 1년 반 만에 엄청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 버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테고, 또 뭐 버핏 지수라고 해서 GDP와 시가총액을 계산했었을 때 아니 거의 뭐 180%, 190% 이런 숫자인데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벅셔 해더웨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거의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현금이니까 지금 주식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계속 버블 논란. 또 이런 숫자도 있어요. 뭐 그 실러 교수의 P, CAPE라고 해서 계절적인 요소를 포함한 PE 멀티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이거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거 너무 비싸다, 뭐 아니면 또 PSR,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 뭐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거 좀 미국 시장 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도저히 투자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버블이 아니다.
아니면 버블이라고 하면 버블의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전을 마무리해가는 시기. 그럼 이제 후반전은 언제 시작되느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후반전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부양 정책을 막 써서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다가 테이퍼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이제 유동성을 완전히 회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산 매입을 줄이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전에 전반전이 끝나요. 이제 좀 숨고르기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전이 딱 시작되는 게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면서 다시 시장은 상승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을 화려하게 끝내고 미국 증시는 이제 그 이후에 제법 큰 폭의 하락장, 뭐 크게 보면은 최소한 35% 뭐 이런 장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잘 잡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과거에도 그런 걸 잘 잡아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사하락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계속해서 전반전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는 지수,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상승장의 어떤 피크나 고점을 잡아낼 때 있어서 나스닥이 이제 깨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식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나스닥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는 타이밍을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지수가 나스닥이 겨우 4,000포인트 초중반 정도 됐었어요. 4,500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4,2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분석을 했었을 때 거의 8,000포인트는 충분히 돌파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100% 정도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8,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던 시기를 계산해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6,000대를 보였죠. 7,000이 깨졌죠. 거의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실질적으로 하락폭 자체가 나스닥이 S&P보다 더 많이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주도 업종은 당연히 주도 주식은 성장주인데 그 중에서도 나스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좀 흘러오고 있는데 나스닥은 작년 3월달 바닥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자그마치 140% 이상 상승을 했어요. 1년 반 동안에 140% 상승을 하면 이건 대단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거품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 오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있으면 8월, 9월, 10월 달에는 테이퍼링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했었을 때 실적 발표가 2, 4분기가 끝나고 어떤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시장이 좀 쉬어가거나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근데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다 팔아야 된다. 한국 시장을 보면서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8, 9, 10월 달에 조정이 있으면 조정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8월에서는 오히려 다시 반등이 일어나 버렸고 9월 달 한 달만 조정이 제법 크게 있었고 지금 또 다시 10월 중순부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을 찍고 거의 10일 연속 상승, 대단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또다시 지난주 목 금요일 또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반전의 끝물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일 연속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타났던 지난주 수요일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다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6.2%가 나왔어요. 다들 뭐 우리가 정말 원하고 기대했던 거는 5%대까지 치고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빠르게 하락을 해서 한 2%대, 3%대로 하락을 하기를 바래왔었죠. 그런 숫자가 지금 나온 걸 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4월부터 4%를 넘더니 5%, 5.4%, 5.4%,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 5%대가 넘는 숫자가 계속 4개월,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올라가 버린 거죠. 6.2%까지 치고 올라가 버렸고 이게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또 봤더니 숫자가 또 근원 인플레이션 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은 건 아마 뭐 아시겠지만 음식료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 유가 관련 쪽을 제외한 거죠. 근데 그 숫자도 4%대까지 떨어지는 듯 했으나 또다시 4.6%로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오는데 경제 성장률은 하락 국면을 맞는 게 아닌가. 여기에 또 유동성은 회수를 앞으로 하는 게 아닌가.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게 아닌가. 테이퍼링은 시작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반전의 어떤 끝 상승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즐기는 타이밍이고 언제부터 좀 조심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시작되고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하락장 또는 뭐 조종장 또는 쉬어가는 장 이런 장이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뭐 정말 길면 한 8개월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고 그 후반전이 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크게 부러지는 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왜 저희가 이제 걱정을 저희는 별로 안 하고 있냐면 많은 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월 달 숫자를 보고 있으면 어디서 이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줬냐? 에너지 비용이에요. 이제 이 에너지 비용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 관련된 에너지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가 지난 몇 년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또 공급까지 제대로 안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수요를 보다는 이제 공급 컨트롤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가가 에너지 관련 비용이 30%나 증가를 했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주비나 뭐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에너지만 놓고 봤었을 때 30%. 가솔린 가격 거의 40%대 후반, 50%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게 또 뭐냐? 차량입니다. 차량. 자동차. 그러니까 이 중고차, 그 다음에 신차 다 보면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의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빨리 나다니고 싶고 자동차를 수요해야 되고 또 반도체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차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죠.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파가 100%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보다 시장에는 좋습니다. 저인플레이션, 낮은 인플레이션은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디스인플레이션, 뭐 아니면 디플레이션 이건 정말 쥐약입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은 하는데 미 연준이 얼마나 빨리 금리를 올릴까?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얼마나 경제가 좋을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테이블은 항상 자주 보여드리는 테이블인데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시하기 전에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조정은 근데 한 자릿수. 그래서 5에서 10% 사이 정도. 실질적으로 S&P가 6%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한 8%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법 큰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전이 끝나는 시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약간의 이제 조정이고요. 이 전반전이 끝나는 시기에 조정이 올 텐데, 그 폭은 두 자릿수, 10%에서 20% 정도 사이에 어떤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기, 그 전후 한 6개월, 짧게는 3개월, 그 정도의 조정폭이 두 자릿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자릿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금리를 올리는 과정이 나오는데도 조정이 S&P가 8%대
밖에 안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조정 자체는 얼마나 걸릴지 또 어느 정도 일어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의 우려까지의 그 시기에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S&P로 보거나 나스닥을 보더라도 지금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추가로 더 20% 많이 올라가고 나서의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기업 실적들이 경제 성장률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같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후반전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 실적이 좋고 따라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그런 종목들, 업종들이 올라가는 시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미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이 되거나 아니면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거의 없어지거나 그래서 미 연준이 그때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냐면 2% 정도의 금리를 올렸을 때 지금은 0에서 0.25잖아요. 근데 이 금리가 2% 이상까지 2에서 2.25% 사이까지 올라갔었을 때 어떤 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언제 그 2%에 도달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나중에 정말 크게 부러지는 장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장을 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미국 증시 참 좋아요. 투자하기가. 왜냐하면 미국은 보시면 정말 상승 주기가 17년, 18년, 19년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중간중간에 뭐 20% 조정은 올 수는 있으나 어쨌든 굉장히 긴 사이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쭉 내봤더니 미국 증시는 한 10년을 놓고 보시면 8년 내지 9년은 계속 들고 가시는 거예요. 차익 실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한 1년 내지 2년에 한 번만 팔아주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면. 그런 전략이 참 잘 먹혀 들어가고요. 반대로 한국은 정반대. 1년 내지 2년 투자하시고 거의 7, 8년을 투자를 안 하셔야 되는 그런 변동성이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한 번에 왕창 올려버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쉬어가는 장이 굉장히 길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은 전형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주식이 올라야지, 주가가 올라야지 경제가 잘 굴러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투자는 언제 부러지느냐를 잘 집어내시면 돼요. 그거를 10년 중에서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네, 아직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10년 중에서 더 올라갈 기간이 최소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 1년 내지 2년 동안에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식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러면 그 사인이 뭐냐? 우리 6가지 지표를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은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 83이니까 이 숫자가 이제 80 이상이면 걱정을 해야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빅스 지수. 빅스 지수가 지금 한 16 정도 되는데요. 이게 12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과열 정도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장단기 금리 차, 이건 정말 길게 보는 건데 0% 수준에 도달했었을 때 지금 현재 105bp 정도 되니까 1.0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M2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져야 돼요. M2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를 막 빨리 올린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의 미국의 M2 증가율은 13% 정도 됩니다. 이게 7%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경기 선행지수. 그러니까 원래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요. 왜냐하면 경기 선행지수가 꺾여야지 나중에 경기가 꺾이고, 경기가 꺾여야지 실적이 꺾이고, 이런 순서거든요.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빠르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익 증가율인데, 많은 분들이 피크아웃 논란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세요. 왜? 한국 시장이 그랬거든요. 한국 시장이 이익 증가율이 100%이다가 50% 떨어진다더라. 그러니까 팔아야 돼. 이 논리가 먹혔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니 50%나 늘어? 팔면 안 돼. 이 논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 증가율 자체가 꺾여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이 나오고 있다. 이건 파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거의 없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한 자릿수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3, 4분기의 실적을 보면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39%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분기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전분기는 뭐 워낙 높았으니까 숫자를 얘기해도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39%도 굉장히 높은 숫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지표를 보면서 정말 언제 내가 미국 시장을 한번 빠져나올까? 왜냐하면 빠져나오는 순간에 세금 내셔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 평가 이길 때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데 어쨌든 22%의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미래 5년 인플레이션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2.35%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 걱정을 많이 할 거냐면 이 숫자가 3%대까지 가면 2.35%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아직은 걱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적이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걱정들을 하냐면요. 실적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당연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판매하는 가격과 비용의 차이. 그래서 영업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얘기 듣고 있으면 상당히 걱정스럽잖아요. 왜? 인플레이션이 지금 코스트 쪽, 비용 쪽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물가로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레스토랑 가격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폭과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는 폭,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 그 폭이 높으면 모르겠는데 더 미치다. 그러면 이게 마진 축소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코스트는 더 많이 올라가고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은 덜 올라가고 그럼 이건 마진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지난 숫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역대 최고치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역대 최고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막 8, 9%대.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 5%대, 6%대. 그러니까 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진 축소가 크게 일어날 게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차트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2, 4분기가 지나고 3, 4분기에 대해서 전망치들이 있잖아요. 원래 항상. 전망치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13.1%가 2, 4분기의 순이익 마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마진율이 아니고요. 밑에 있는 마지막 단, 그러니까 순이익 마진율입니다. 그 순이익 마진율이 13.1%가 2, 4분기였는데 이게 뚝 떨어져서 3, 4분기에는 12.1%로 떨어질 거다. 약 1%포인트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꺾인다, 이익이 꺾인다 이러면서 3, 4분기는 안 좋겠네, 조정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결과가 지금 거의 90% 이상의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3분기. 어떤 숫자가 나온지 아시죠? 12.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0.2%포인트밖에 안 빠졌다는 거죠. 마진이 3% 정도 빠져야 되는 영향력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순이익 마진율은 0.2%포인트밖에 안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이제 4,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냐면 12.9%에서 뚝 떨어져서 11.8%까지 떨어질 거다. 또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미리 걱정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11.8%보다 더 높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항상 전망치라는 것이 바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윗단에 있는 영업 마진율이 떨어진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플러스 알파로 인건비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면 끝에 나오는 또 그 세금 내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단에 있는 순이익 마진율의 축소는 위에 있는 영업 마진율 축소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 그 정도로 좋은 이익을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봐야지 영업 마진율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예측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번 같이 어떤 힘듦을 경험하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 마진율, 순이익 마진율이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소비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인건비 관련된 겁니다. 인건비가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순이익 마진율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덜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크아웃 된다, 완전히 시장이 끝난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고요. 첫째.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는 뭘로 저희는 판단을 하냐면 실업률과 그리고 노동 참여율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실업률을 보시면 과거에 이 붕괴되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30% 이상의 부러지는 장이 나오는 시기, 이때가 도달하기 전까지 보통 실업률이 4% 아니면 최저치까지 떨어져요, 먼저.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는 실업률이 4%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산업재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는 4.4%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3.5% 수준까지 떨어졌었어요. 기본적으로 거의 실업률이 저점 형성이 되는 시기 3.5에서 4.4% 정도, 이게 완전 고용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우리는 걱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실업률이 얼마까지 떨어져 있냐면 4.6%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요것만 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4.6에서 4.4, 0.2%포인트만 떨어지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노동 참여율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체 인구가 있으면 그 인구 중에서 얼마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는 비노동 인구들이 점점 퍼센트가 높아진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과거에 이 4%대와 4.4%대의 실업률이 거의 바닥이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의 노동 참여율은 자그마치 67.2%, 66.4%,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일을 하는 시대.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실업률이 얼마까지 떨어졌냐? 3.5%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노동 참여율은 얼마였느냐? 63.4%. 그러니까 전보다 3%포인트 이상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 3%의 영향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3.5%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더하기 3을 해버리면 6%가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단순 계산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노동 참여율이 근데 그 코로나19 터지기 전보다 또 더 낮아요. 그때는 얼마였냐? 63.4인데 지금은 61.6%라는 거죠. 또 거기서 2%포인트 가까이 또 더 낮아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4%는 깨져야 되겠죠. 3%대 중반까지도 가야지 거의 피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노동 참여율과 실업률을 보면서 언제 우리가 정말 피크아웃, 언제 이 최고의 고점이 형성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금리가 약 2%포인트 정도 올리고 나서 미연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언제 금리를 올리느냐 또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에 올릴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뭘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냐면 결국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로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57% 정도 됩니다. 많이 빠졌을 때 1.4%대 5%가 깨졌었죠.
그리고 다시 지금 올라왔는데 그래도 1.57입니다. 올해 고점이 1.7%가 넘었어요. 그렇지만 떨어져서 지금 살짝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숫자가 10년 국채 금리가 2% 위로 우선 올라서야 돼요. 시장이 끝나려면 최소한. 그리고 올라서서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올라서고 나서 계속 그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가야 돼요. 2%에서 2.5%, 3% 이런 시대. 코로나19가 터져서 깨졌을 때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3.2%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최소한 2%. 그리고 2% 이상 시대에서 몇 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쪽은 단기 금리에 영향을 주니까 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가 거의 비슷해질 때, 이때가 꼭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기는 지금 11월 달. 그럼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기는 내년 6월.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내년 7월, 늦으면 내후년 초.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 시작되는 시기, 그 걱정을 하는 시기에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기업 실적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좋게 나오면 또 올라가는 후반전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저희는 아마도 증시가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 미 증시가, 그리고 우리가 한 1년 내지 2년 동안 좀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면 2024년 상반기, 늦으면 2025, 2026, 뭐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빨리 금리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니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시장이 빠지기 전까지 최소 내년 2월, 뭐 길게 보면 내년 6월까지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 조정,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조정, 길게 보면 한 8개월 정도의 조정, 그 또다시 후반전이 시작돼서 상승을 하는 장이 적어도 1년 반, 2년 정도 또 있을 수가 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닷컴 버블의 재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닷컴 버블이 짧은 기간에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 2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때보다 덜 빠르게 올라가고요. 지금 현재는 바닥 대비해서 1년 반 좀 넘는 기간 동안에 14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는 거의 2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시장에 펀더멘탈까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과 이 미국 증시가 아직 전반전까지만 왔다, 이런 주제로 브리핑을 잘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다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구독자님들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유동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